6월 3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올해 7,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가 506만 8천 배럴 감소하며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5월 민간 고용은 12만 8천 명 증가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5월 감원 계획은 2만 712명으로 전월비 14.7% 줄어 3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9월에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환율 변동성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부동산 개발사 에버그란데의 신용 등급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미국의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방법 세워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뉴욕 증시 장 초반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이내 모두 낙폭을 축소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34%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1.84%,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줌,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오름세에 나스닥 지수 무려 2.69% 강세 나타내면서 12,316선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올해 7,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4월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 1.27%, 독일 닥스 지수도 1.01%로 1%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내림세였는데요. 전일 우리 시장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테마주가 움직인 가운데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요. 코스피가 1%대 4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하면서 2,65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0.25% 떨어졌습니다. 또 3일부터 시작하는 단오절 연휴를 앞둔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투심을 키웠습니다. 금융의 인프라시설 지원을 위해서 정책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늘린다고 밝혔는데 상해종합지수 0.42%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 간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위축됐지만 엔저 현상이 심화되며 수출주의 호재로 작용한 탓에 시장의 낙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 0.16%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도 살펴보죠. 반등하던 국채금리 소폭 하락 중입니다. 10년물 확인해 보시면 오늘 2.92%대 보여주고 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오늘 0.02%포인트 떨어지면서 2.65%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지표 발표 및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 등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높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과매도 논란이 유입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승이 확대되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롤레타 메스터 총재의 발언 등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부각된 점도 상승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우가 1.33%, 나스닥이 2.69%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보면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면서 미 증시가 긍정적인 움직임 보인 건데 보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일단 미국의 5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달보다 크게 감소한 12만 8천 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의 타이트함을 이끌었던 레저 및 적계급 고용이 1만 7천 건에 그쳤는데요. 지난달 고용 보고서에서 관련 업종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장관권 회담을 통해서 기존의 하루 40만 배럴 증산에서 64만 8천 배럴 증산으로 증산량을 늘리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 점도 특징입니다. 이날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에 불과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 오후 들어서 롤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최근 PCE 물가 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성장률은 2%대 수준으로 둔화되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최근 시장의 상승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고요. 이 소식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미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러와 강세를 이유로 회계연도 4분기, 즉 다음 2분기죠. 이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또 매출과 EPS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장중에는 3% 정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장 끝으로 가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더니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메타의 2인자죠. 저커버그의 오른팔로 불리는 셰럴 샌드버그가 14년 만에 이 메타의 최고 운용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오늘장 메타의 경우는 5% 강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과 아마존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면 각각 3%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흐름도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가 7%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5%가 올랐고 속스 ETF도 3.4%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구겐하임이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는 $350에서 $265로 낮췄는데요. 넷플릭스는 플랫폼에 광고를 추가하는 것이 장기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계없이 오늘장 넷플릭스의 경우는 6%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파이퍼 샌델러가 핀터레스트와 스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NS 시장에서 이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핀터레스트와 스냅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등 후보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이 유동적인 만큼 장기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고요. 오늘장 핀터레스트의 경우는 5.8%, 또 스냅의 경우는 7%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오라클이 $283억 미국 의료 IT 기업 서너를 인수하고자 무조건적인 이유의 독점 금지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라클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의료 고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오라클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업체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의 플랫폼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자동차 모델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테슬라의 경우는 4.6% 상승하며 $775 선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안의 경우 오늘장 5.5%가 올랐습니다. DA 데이비슨이 리비안에 대한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DA 데이비슨은 리비안의 생산량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지지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가는 $24 제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1 선에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한편 포드가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 생산에 $37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3억 달러가 전기차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이는 2026년까지 전기차에 투자할 $500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오늘장 포드의 경우는 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스톱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게임스톱은 NFT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또 자사주 매입 등에도 나선 바가 있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12%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요. 다만 주당 순손실은 예상보다 컸고 또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웨드부시는 게임스톱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또 NFT 시장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반려동물 용품업체 추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오늘장 무려 24% 크게 올랐습니다. 베어드가 보잉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현재 시총과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오늘장 보잉의 경우가 7.5%로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 솔라엣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솔라엣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우 방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늘장 솔라엣지 무려 10%나 뛰어준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페덱스에 대한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페덱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오늘장 페덱스의 경우는 1.3%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웰스파고가 홈디포를 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홈디포가 어려운 거시경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홈디포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끝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제약주 암잔이 2% 떨어지며 다우지수 30개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머크도 1%가 떨어졌고 존슨앤존슨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가 0.3%가 떨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에너지주 엑스모빌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0.1%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7월과 8월에 예상했던 양보다 더 많은 하루에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데 합의하면서 유가의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이 오펙 플러스의 결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여파가 잦아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가격에 반영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유가는 모두 1%대 상승 곡선 그렸고요. 이 WTI와 브렌트유 모두 $117 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7%대 급등했던 천연가스는 오늘장에서 2%대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당분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니 흐름을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입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전 세계적인 곡물 재고량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텐데요. 5월 이후에 전반적인 곡물 가격의 급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향후 추이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역시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2% 가깝게 올랐습니다. 1,061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커피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헤알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판매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커피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3%대 상승했습니다. $238 선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등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미국까지 설탕의 수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쟁으로 인한 위험성 속에서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 가격은 떨어지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설탕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19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돈육입니다. 오랜만에 돈육의 행보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돈육은 전반적인 농산물 시장의 하방 압력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돈육, 즉 돼지고기뿐 아니라 쇠고기인 유구와 비유구도 결을 함께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었습니다. 111달러 선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달러화 약세와 함께 미국의 5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은 올랐습니다. 이제 금 가격을 위해서는 남은 5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 볼게요. 1,873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 알아보겠습니다. 팔라듐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산 팔라듐의 생산량이 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수출의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팔라듐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시장에 반영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장 팔라듐 역시나 2.43% 정도 상승했습니다. 2,050달러 선입니다. 다음은 구리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령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높아지는 수요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도 구리 가격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된 모습은 아닙니다. 구리 가격 보도록 할게요. 5%대 급등했습니다. 4.56달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중국에서 알루미늄의 생산량이 인위적으로 과대 포장됐다는 불만의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보자면 남부 광둥성의 창고에 저장된 금속 비축량에 대해서 최소 3개 이상의 회사가 총 5억 위안 이상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대출에 대한 투기가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알루미늄 해당 소식에 2%대 빠졌습니다. 2,731달러 선입니다. 다음은 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은 현재 계절적인 비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납 재련소의 재고가 증가하게 됐고요. 이는 당연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납 역시나 내려갔습니다. 크지는 않은 폭이고요. 1%대 떨어졌습니다. 2,155달러 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장에서는 은채굴 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와 사이버 보안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금 선물 관련 펀드와 지수에 따라 롱숏 전략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지속되면서 금속 가격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과 더불어 은 가격도 상승 중인데요. 관련하여 은채굴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ETF 매니저스 펀드에서 운용하는 프라임 주니어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티커명은 SILJ입니다. 이 ETF는 ISE의 주니어 실버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운용 보수는 0.69% 정도입니다. 소형주 은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유일한 펀드이고요. 은은 태양광 패널이나 의료기기, 스마트폰 같은 산업적 용도 이외에도 동전이나 보석, 은괴 등 가치 저장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과는 연관성은 크게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펀드 주가는 1개월 동안은 0.1% 내렸고 3개월 동안은 11%가량, 또 52주간은 32%가량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펀드는 Simplify의 Vault Cloud and Cybersecurity Disruption ETF입니다. 사이버 보안 ETF이며 티커명은 VCLO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도구 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보 기술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고요. 이 종목들 대체로 오늘 장에서는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입 종목이 비슷한 사이버 보안 펀드는 5개 정도 더 있는데요. VCLO의 운용 수수료가 0.95%인 반해 다른 펀드들은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9% 넘는 상승세 보여주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40%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 중에 CIBR은 여타 항공 방위 관련주도 포함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규모가 가장 큰 펀드인데요. 아래 두 펀드와 비슷하게 오늘은 2%가량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17%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의 은 관련 펀드를 소개해드렸다면 오늘 금 관련 ETF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하락률 상위를 차지한 펀드는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티커명은 GBUG입니다. 3개월 금 선물과 국채 수익률을 결합하여 추산한 지수를 따르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투자자 수수료가 없이 운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0.9%가량 빠져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2004년부터 금 가격과 관련한 펀드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인데요. 금 ETF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는 거의 1에 가까워서 성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유동성과 운용 보수 등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주식을 하이 베타 주식이라고 하고 낮은 주식을 로우 베타 주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하락한 US Anti-Beta Fund Market Neutral Quant Shares ETF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은 BTAL입니다. 이 주식은 주식을 숏 매도, 공매도하고 로우 베타 주식은 롱, 매수를 하면서 시장 중립적으로 운용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과 같이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는 BTAL이 많이 선방하는 모양새가 나오며 장기 보유가 가능한 펀드로도 꼽힙니다. 올해 들어서는 11.9% 상승해 있고요. 1년 동안은 20%가량 상승해 있습니다. 롱숏 관련된 펀드 2개 더 살펴보시면 KMLM과 LBA가 있습니다. KMLM은 11개 원자재와 6개 통화, 그리고 5개 채권에 각각 롱숏 전략을 취하는 펀드입니다.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원자재에는 모두 롱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채권에는 숏을 구성하면서 롱숏 펀드 등 수익률을 가장 좋게 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36%가량 상승해 있습니다. 한편 LBA는 배당주나 가치주에 투자합니다. 그동안 과대평가된 주식이나 부정의 요소가 있는 주식들을 공매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1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고용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5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12만 8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주당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미국의 5월 기업 감원이 2만 712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14.7% 감소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란 이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시장은 미국의 고용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ADP 민간 부문 고용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발표된 고용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월 ADP 민간 부문 고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2일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1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30만 명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이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JP모간의 다이니엘 실버 이코노미스트는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고용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지표가 노동부의 공식 고용 통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의 경우 20만 건으로 집계되며 전주 대비 11,000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건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이는 지난주 노동 수요가 강세를 보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편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5월 감원 계획은 2만 712명으로 전월 대비 14.7% 감소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즉 해고 건수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총 감원 건수는 10만 명으로 이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일자리 증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인데요. 내일 미국 노동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인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노동시장은 연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지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발표되는 이 5월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국제유가 상황도 당연히 체크해봐야 되겠죠. 오펙 플러스가 7월과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506만 8천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무려 $5에 근접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국제유가 상황이고 또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입니다. 이번 증산 방침이 기존 증산량보다 거의 한 50% 넘는 수준인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120를 터치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승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오는 7월과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기존보다 약 50%가량 많은 수준인데요. 전달 증산량은 하루 약 43만 2천 배럴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고유가 장기화로 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가 하루 약 43만 배럴 증산 입장을 고수하자 서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증산을 요구해왔습니다. 또 최근 미국 고위 관리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분을 채울 수 있도록 추가 증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러시아 원유 생산 감소분을 하루 100만 배럴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오펙 회원국이 이미 최대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번 증산량의 대부분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소식을 발표하면서 사실 오늘 국제유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제유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밝혔고 또 이런 가운데 메스터 연은 총재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냈죠. 9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지지선 이 29,000달러가 만약에 붕괴된다면은 무려 22,000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분석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사실 9월쯤 되면은 이제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는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해당 이슈도 전해주시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을 9월에 일시 중단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CNBC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갈 길이 멀다고 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한편 동시에 이런 연준의 움직임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아직 기업과 가계의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며 경제가 강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현재 시장은 향후 두 차례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레이너드는 합리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면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왜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브레이너드와는 다르게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먼저 메스터 총재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금리를 0.50% 올리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FOMC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있었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향후 두 차례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FOMC에서 빅스텝을 취할 확률은 99.3%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FOMC는 현지 시각 6월 14일과 15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좀 구체적으로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석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하나 올라왔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제이미 다이먼의 경제 태풍 경고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며 환율 변동성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은 이 석탄 가격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벌써 100%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석탄 가격이 앞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부 유럽으로 수출되는 석탄 선물은 올해 들어 137% 급등했습니다. 벤치마크로 여겨지는 호주 석탄 가격은 올해 들어 143% 올랐습니다. 이렇게 석탄 가격이 급등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을 분석하며 석탄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지난 4월 발효된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5차 제재안을 지목했습니다. 해당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요. 따라서 유럽 전력업체들의 석탄 비축 움직임이 빨라져 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생산량 감소를 들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향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자 생산자들은 석탄 발전이 곧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관련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결국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생에너지 설비 개발이 느린 점 또한 석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석탄 생산량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망 혼란으로 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자재 투자하실 때 해당 이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제이미 다이먼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어떻게 보면 이 월가 수장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렸었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 지정 확정 리스크 이 두 가지 경제 태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정면 반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이슈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매년 경제 태풍이 찾아온다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언 모이니엔 CEO는 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어제 JP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허리케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모이니엔 CEO는 이를 반박하며 현재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다고 허리케인은 매년 찾아온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허리케인이 자주 들이닥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허리케인은 매년 볼 수 있는 기후적 특성인데요. 이에 빗대며 현재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건 이해하지만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변동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근거로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낮은 실업률, 임금 상승세, 그리고 견고한 소비 지출이 아직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결국에 경기 침체를 촉발시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